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선의 문화 두 번째 시간 후기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19번. 다음은 조선 후기 발생한 학문적 경향이다. 이러한 경향과 관련 있는 정치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의리명분론을 강화. 의리명분론은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건데 그걸 강화한데 주자 중심의 성리학을 절대시한데 자신의 학문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 하였고 주자의 본뜻에 충실하되 그래서 의리명분론을 강화해서 주자 중심의 성리학을 절대시해서 주자의 본뜻에 충실함으로써 당시 조선사의 모순을 해결하려고 했다. 이거는 조선 후기 성리학을 절대시하는 정치 세력인 서인 내지는 노론의 학문적 경향이지. 그래서 조선 후기 성리학에 변화해가지고 성리학의 절대시 경향, 이걸 교조화라고도 했죠. 교조화 현상이 있다. 절대시한다라는 입장이다. 이거는 조선 후기의 지배 세력인 서인 또는 노론의 학문적 경향이다. 이렇게. 반면에 이거 하면은 이제 반대로 성리학을 상대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나타나야 되지. 얘네들은 성리학에서 조금 벗어나서 내지는 성리학을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지. 유교 경준을 주자와 다르게 해석해서 조선 후기의 변화된 사회 모습에 대처하고자 했다. 얘네들은 주로 몰락 양반들, 남인이나 소론들의 학문적 경향인 거죠. 그래서 이 틀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왼쪽에 있는 얘네들 물어보는 거잖아. 서인 또는 노론. 인간과 사물의 본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 철학 논쟁. 그게 호락 논쟁이 튀어나오지. 호락 논쟁. 철학 논쟁, 호락 논쟁. 그래서 호락 논쟁은 호론과 낭론으로 구분. 호론과 낭론으로. 그래서 이거는 노론 내에서 일어난 거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거죠, 그렇죠? 당시 지배세를 공급받아 사문난적으로 몰렸다. 지배 세력이 얘네들이고 얘네들 사문난적은 여기에 들어가야지. 사문난적. 윤유와 박세당, 윤유하고 박세당, 사문난적, 윤유와 박세당, 남인이나 소론, 주로 몰락 양반들. 그러니까 니은은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지. 그럼 답은 나왔어. 1번이 답이지. 디귿, 양명학과 노장사상을 수용하는 등 성리학의 탄력성을 배웠다. 조선 후기에 또 이러한 경향의 학문적 경향, 양명학도 정리해놔야지. 양명학, 주로 소론이지. 주로 소론. 심증리, 치양지설, 지행합의를 강조했다. 이게 양명학이지. 양명학.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큰 틀에서 교조화 현상, 상대시, 서인 노론의 학문적 경향, 남인과 소론 등 주로 몰락 양반의 학문적 경향, 사문난적, 양명학, 그 다음에 실학, 여기 실학이라는 학문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지. 이거는 크게 이해해서 푸는 거고, 이런 것들은 단독으로 물어본다. 윤유하고 박세당, 강화학파, 양명학, 실학, 이렇게 3개. 그 다음에 호락 논쟁도 정리해놔야지. 근데 이걸 조금 더 한다면 호론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일부 노론에서 낭론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입장일 수 있다. 그 다음에 20번. 다음은 조선 후기 벌어진 성리학과 관련된 철학 논쟁이다. 밑줄 친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면 18세기라고 해서 인간과 사물의 본성에 관한 문제야. 그래서 이걸 인물성 논쟁이라고 하지. 그래서 낙론, 그 다음에 호론. 그래서 호락 논쟁 물어보는 거죠, 이게. 그래서 호론과 낙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낙동강이 동론이야. 이거는 이론. 1번 낙론은 권상아 한원진을 중심으로 한 인물성 이론. 틀렸습니다. 이거는 나에 대한 설명이야. 호론에 대한 설명. 2번 가는 18세기 후반 북학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맞죠, 이게? 이게 바로 낙론. 낙론이 바로 인물성 동론인 거고, 인물성 동론 같다. 이게 바로 실학 중에서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중농학파하고 중상학파 중에서 중상학파, 북학파에 영향을 미치는 사상 맞죠? 그 다음에 호론은 이론,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위정척사로 이어진다 그랬지? 그래서 그런 것들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3번 이간 김창엽을 중심으로 하는 인물성 동론. 그거는 나가 아니라 가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니까 1번과 3번은 뒤집어서 설명을 해놨다. 그 다음에 4번 나는 절충적인 성격을 가진 성원의 사상을 계승했다. 그건 소론이란 말이야. 소론. 이거는 노론 내에서 일어난 거고 그거부터가 틀린 거지. 양명학과 노정상을 수용하는 성리학의 탄력적 성격을 보였다. 이건 소론의 학문적 경륜이다. 소론은 노론에 비해서 실리를 추구했고 성리학 2에 탄력적이고 그 다음에 양명학을 수용했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북방 개척을 주장했다. 소론 성혼계승. 21번 조선후기 이 학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이 학문은 인간의 마음이 곧 이라는 심증리. 그만 읽으셔야 돼. 시험장에서는 심즉리. 그 다음에 인간이 상하 좀비의 차별 없이 본래 타고난 천리로서의 양지를 실현하여 사물을 바로잡을 수 있다. 치양지설. 암과 행함이 분리되거나 선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암은 행함을 통해서 성립한다라는 지행합일. 그래서 심증리, 치양지설, 지행합의설, 양명학 말하는 거죠. 이는 정통 주작 사상과 어긋난다고 비판하면서 이 단어 간주했다. 틀렸지. 이황이 비판하지. 이황이 전습록변에서. 이황은 전습록변에서. 1번이 틀렸네요. 뭐 2번 18세기 초 정제도 몇몇 소론학자가 명명을 이어가던 것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학파로 발전시켰다. 그래서 18세기에 강화학파가 성립이 된다. 그게 정제도다. 학통으로는 소론이다. 소론학자들이 제자가 많았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역사, 국어, 서화, 문화 등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 실학자들과도 영향을 주고받기도 했다. 맞는 문장. 제자들이 정권에서 소외된 소론이었기 때문에 주로 집안의 후손과 인척을 중심으로 하여 이걸 가학의 형태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양명학은 소론을 중심으로 가학의 형태로 강화도 등지에서 유행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다음은 조선 후기 나타난 성리학의 새로운 경향이다. 이러한 경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17세기 후반부터 성리학을 상대화하고 그럼 벌써 튀어나와야 돼. 상대시? 그러면 상대화? 원시 유학에서 중시하였던 육학과 제자, 백가 등에서 모순 해결의 사상적 기반을 찾으려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대표적 인물이 윤휴와 박세당이었다. 그래서 이게 사문난적에 관한 이야기지. 윤휴하고 박세당. 자,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푸셨던 19번 문제 입장은 얘네들. 의리명분론 강화, 주자 중심의 성리학 강화, 주자의 본뜻에 충실, 유교 경전을 주자와 다르게 독자적으로 해석하는 애들. 대표적인 사람 윤휴하고 박세당. 사문난적. 주로 몰락 양반들의 사상적 경영이었다. 자, 그 다음에 유교 경전을 주자와 다르게 해석해서 주자의 견해를 비판했다. 지배 세력인 서인으로부터 사문난적으로 몰려 탄압을 받았다. 이들 사이에서 인성과 물성에 관한 호락 논쟁이 전개돼. 호락 논쟁은 노론 내에서 일어난 거야. 노론 내에서 일어난 겁니다. 노론 내에서. 그러니까 4번이 틀렸죠. 뭐. 23번 조선 후기 실학자의 주장이다. 이 실학자가 주장한 토지기억론으로 맞는 것을 고르면. 자, 이렇게 나오면 읽지도 마셔야 돼. 반개수록이라고 했잖아 지금. 반개수록. 그거 뭐 유형언이지. 그래서 실학은 정리하는데 실학은 두 개. 무엇과 무엇으로 중농학파하고 중상학파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중농학파는 허목, 유형원의 반개수록, 유형원의 반개수록. 이게 성호사설과 과구록, 정약용 만화. 그 다음에 중상학파 유수원의 우서, 홍대용, 연기, 의삼문답, 임하경륜, 박지원, 열하일기 등. 그 다음에 박제가 북학의. 이렇게. 그래서 이건 유형원의 반개수록이란 말이야. 그런데 한번 읽어보면 우리나라의 노비법은 유죄, 무죄를 묻지 않고 오직 그 가계를 조사해서 그 자손 대대로 노비가 되니 설령 어진 노비가 노비 사이에서
어진 인재가 노비 사이에서 태어난다고 하여도 역시 벼슬길을 막아 관직에 나가지 못하게 하여 남의 노비가 되고만이 어찌된 도리인가. 노비 세습제를 혁파하고 그 대신 고용제도를 채택함이 지극히 공평하고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유형언의 그 얘기구나. 유형언은 양반 문벌제도, 노비제도, 과거제도 등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런데 노비제도에 관해서는 지금 당장은 없앨 수 없고 당장은 세습제를 없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지금. 자, 그래서 유형언에 대한 토지개혁론. 산업공상 모두에게 차등을 두어 토지를 지급하자는 균전제. 여기서 키워드 산업공상, 차등, 균전제. 이게 답이죠. 유형언. 영업전의 지급을 내용을 하는 한전제. 이건 이익이지. 이익. 이게 한전제. 이게 한전제. 유형언의 균전제. 이게 한전제. 영업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한다. 공동으로 경작하고 공동으로 분배하는 여전제. 이거는 정약용이지. 여전제. 네, 한 사람 하나 더 있지. 이 사람은 정전제. 그래서 여전제하고 정전제. 성인 남자에게 토지 2결을 지급하자라는 균전제. 그래서 균전제지만 성인 남자에게 토지 2결을 지급하자. 그러면 홍대영으로 가야지. 홍대영의 균전제. 홍대영의 균전제. 그래서 토지개혁론이 아주 중요한데 유형언의 균전제, 이게 한전제, 정약용의 여전제하고 정전제, 홍대영의 균전제, 박지원도 한전제. 네, 물론 이익과는 내용이 좀 다르겠지만. 자, 그래서 1번이 답. 24번. 조선욱이 어느 실학자의 토지개혁론이다. 이 실학자에 대해서는 틀린 거. 국가는 마땅히 한 집의 생활에 맞추어 재산을 계산해서 한전 몇 부를 1호의 영업전으로 한다. 영업전이란 단어가 딱 나오는 순간 바로 멈춰야 된단 말이야. 영업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한다. 이게 한전제. 이익에 대한 설명이지. 그러니까 실증적이고 비판적인 역사 서술을 제시하고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서 벗어나 우리 역사를 체계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이다. 실증적이고 비판적인 역사 서술 제시,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역사관에 벗어서 우리 역사를 체계화하자. 2번 나라의 악패. 나라의 악패 나오는 순간 고만 멈춰. 악패 내지는 좀이라고 표현했지. 그래서 나라의 악패, 좀 6가지를 양반 문벌제도, 과거제도, 노비제도. 근데 그거보다도 저거라 그러지. 사치와 미신, 기교, 승려, 게으름, 이익. 3번 서양의 자연과학 사상을 수용하여 기존의 천원지방서를 부정하고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했다.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고액권 화폐 발행제대. 이익은 패전론을 주장한 사람이야. 화폐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고액권 화폐 발행 주장한 사람은 정약용과 박지원. 정약용과 박지원. 그래서 답은 4번. 다음과 같은 토지대역론을 제시한 실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토지를 갖게 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 토지를 갖지 못하게 하려면 여전제를 시셔야 된다. 고만 읽어야죠. 뭐 여전제라고 나왔는데. 근데 좀 더 읽어야지. 공부하는 거니까. 산골짜기와 시냇물의 지세를 기준으로 구역을 확정하여 경계를 삼고 그 구역 경계선 안에 포괄되어 있는 지역을 일여로 한다. 만약에 여전제라는 단어가 안 나서도 여로 한다. 여 나왔잖아. 여전제네. 자, 그래서 이거는 누구요? 누구? 정약용의 여전제. 공동노동과 공동분배를 내용을 한다. 일명 마을 공동농장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근데 공동분배는 맞지만 똑같은 분배는 아니고 노동량에 따른 분배라고 이해하셔야 된다. 그런데 어쨌든 학자 물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정약용. 형법의 연구와 형벌제도의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세유표를 저술했다. 경세유표? 더 읽어봅시다. 아방강역고를 지어 우리나라 고대사의 강역이라고 고치세요. 강역. 영토를 말하는 거야. 경약을 강역으로 새롭게 고증했다. 정약용의 아방강역고. 그 다음에 기기도서를 참고해서 거중기를 제작하고 한강에 배달이 설계했다. 맞지 이거. 마가해통을 통해서 서양의 의학기술은 종두법을 소개합니다. 다 맞죠?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 조심해서 읽어야 돼. 그래서 정약용에 약 500여 권의 저서가 있지만 3가지. 3대 저서. 경세유표, 그 다음에 흠흠신서, 그 다음에 목민심서,
심서 요 세 개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된다. 3대 저서다. 근데 요거 내용을 바꿔낸 거야, 크게. 자, 그래서 경세유표는 중앙통치체제 개혁과 관련되는 내용이야. 중앙통치체제 개혁. 여기서 형법의 연구와 형벌제도 개선. 이거는 흠음신서야, 흠음신서. 그다음에 목민심서는 지방제도 개혁, 지방개혁에 관한 거. 이건 중앙통치체제 개혁, 이건 지방개혁, 이거는 형정제도 개선. 이렇게. 자, 나머지는 다 맞고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다음은 조선 후기 실학자의 주장 내용이다. 이 실학자에 대한 설명을 맞는 거. 상인 간의 합장을 통한 경영 규모 확대, 상인의 생산자를 고용해서 생산과 판매를 주관해야 한다. 대상인이 학교와 교량을 건설한다든지 방위시설을 구축해서 국방의 이익을 담당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의 발전에 공헌할 것을 제안했다. 자, 그래서 상인의 역할을 특히 강조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다? 유수원이다, 유수원. 중성화파 유수원에 대한 설명이야. 맞는 것은 사농공상 직업의 전문화와 평등화를 주장했다. 이게 맞는 거죠, 뭐. 2번 자유로운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개발 중시다. 이건 조심해서 읽으셔야 돼. 자, 얘네들은 중상화파야. 따라서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개발 중시했다. 그 문장은 맞아. 그런데 그 앞에 자유로운이 틀린 거야. 그래서 유수원 할 때 말씀드렸죠. 중상학파도 자유로운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개발을 중시했다. 그래서 이걸 중상학파 이용후생학파라고 하는데 자유로운은 아니라 그랬잖아. 국가 통제하에 상공업 진흥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문장을 조심해서 읽으셔야 된다. 자유로운이 아니라 국가 통제하 상공업 진흥 기술개발 중시. 3번 청해 왕래한 경험. 청해 왕래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러면 청해 왕래한 경험은 세 사람이야.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청해 왕래한 경험. 뒤에 뭐가 나오냐가 중요한 거지. 자, 뭐야. 열하일기를 저서했다. 열하일기. 그럼 박지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청해 왕래한 경험을 바탕으로 열하일기. 청해 왕래한 경험을 바탕으로 연기. 의산문답 임하경륜. 청해를 왕래한 경험으로 북학의. 자, 그래서 그거 정도. 자, 그다음에 생산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절약보다는 소비를 경제. 이거 제일 잘 나오는 사람이라고 했지. 박재가 우물, 샘물에 비유해서 상공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생산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절약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소비가 중요하다. 그래서 박재가. 자, 그래서 1번이 맞는 거다. 그 다음에 27번. 조선 후기 어느 실학자의 주장 내용이다. 이 실학자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중국은 서양과 180도 정도 차이가 난다. 중국인은 중국을 중심으로 삼고 서양을 변두리로 삼는 반면 서양인은 서양을 중심으로 삼고 중국을 변두리로 삼는다. 하늘 이고 땅을 밟는 사람은 사는 곳에 따라서 모두 그러한 것이니 중심도 변두리도 없이 모두가 중심이다. 이거는 누구의 글이다? 홍대용의 글이다. 의산문답에서. 그래서 홍대영은 의산문답에서 뭘 주장했다? 지구 회전설, 지전설과 그다음에 무한 우주론을 주장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고 지구 중심의 우주관을 비판했다. 그래서 홍대영을 물어보는 거. 1번 상대주의 논법으로 기존의 고정관념을 비판했다. 맞지? 그게 의산문답이야. 의산문답. 실온과 허자의 문답 형식으로 썼으며 상대주의 논법으로 기존의 고정관념을 비판했다. 홍대용. 두 번째, 지전설과 무한우주론 주장, 중국 중심의 세계관, 지구 중심의 우주관 비판. 맞지? 3번, 주해수용 수학책, 주해수용 일반 산술에서 대수, 기하에 일어난 수학 전반 정리. 4번, 규장과 검서관에 등된 설. 아니죠. 요 홍대용과 박지원은 노론이란 말이야, 노론. 박재가를 말하는 거겠지. 노론. 규장과 검성을 등의 설주는 청과의 통상을 주장했다가 박재가지, 박재가. 그래서 이거 규장과 검성안에 등된 설을 알아둬야지. 정조 때지, 정조 때. 유득공, 이덕무, 박재가 등. 그 중에서 박재가라고 해야지. 북학파, 청과의 통상. 그 다음에 28번. 조선 후기 토지기억론이다. 이를 주장한 실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면 전국의 토지 면적과 호구를 조사해서 1호당 평균 경장 면적을 국가가 제정하고 누구든지 그 이상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제한하되 이 법을 시행하기 이전의 토지 소유는 인정하고 새로운 매입은 금지한다. 매호 평균 경장 면적을 정하고
그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자. 그거 기억해야지. 그게 박지원의 한전제지. 박지원의 한전제에서 박지원 물어보는 문제다. 1번 노론 출신 북학파 청해왕래한 경험 여기까지는 맞지. 연기 홍대용으로 가야지. 박지원이 맞으려면 열하일기. 2번 농업기술의 개발을 통한 생산력 증대보다는 토지개혁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토지개혁보다 농업기술 개발에 더 중점을 둔 애들은 중상학파고 농업기술보다도 토지개혁에 보다 중점을 줬다 그러면 중농학파로 가야 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뭐야? 중상학파니까 토지개혁보다는 농업기술 발전을 통한 생산력 증대에 더 신경을 썼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비판적 한문 소설을 통해서 양반사의 무능과 허례를 비판했다. 이게 맞는 거지. 쉬운 문장이지. 그래서 박지원은 조선 후기에 한문 소설을 여러 개 썼지. 그래서 호질허생전은 열하일기에, 양반전 등 나머지 한문 소설은 반경각외전에 주로 내용은 양반 사회의 허례, 무능, 비능률을 비판하는 내용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3. 붕당의 원인을 관직쟁탈전으로 본 사람. 붕당의 원인은 먹이 다툼이다. 관직쟁탈전이다. 관직은 한정돼 있는데 차지하려는 양반의 수가 증가한 것이 붕당의 원인이 되었다. 이익이지. 이게 붕단론. 그래서 그걸 해결해서 주장한 게 뭐다? 과거 시험의 주기를 늘려서 합격자의 수를 줄이자. 자, 그래서 이건 이익을 말하는 거지. 4번은. 그래서 답은 3번. 29번 밑줄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면 그는 정조 때 이덕무 유득공과 함께 규장과 검서관에 임명된 서얼이래. 그는 박지원, 이덕무, 유득공 등 북학파와 교류했고 청에 다녀온 후 북학위를 저술하고 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여할 것을 제시했다. 박제가죠 뭐. 박제가의 북학위. 유득공, 이덕무 등과 함께 정조 때 규장과 검서관에 임명된 서얼. 청가의 통상을 주장한 북학파. 맞죠? 1번 상인이 물건의 생산과 판매를 주관하는 선대제 수공업을 주장했다. 상인의 역할을 강조한 사람 유수원. 2번 지전설 주장에서 중국 주민 세력을 비판했다. 홍대용. 노론 출신의 북학파. 그럼 두 사람이야. 노론 출신의 북학파는 홍대용 아니면 박지원. 청과의 통상 선박과 술의 사용. 선박과 술의 사용이 나왔으니까 박지원으로 가야 돼. 그리고 그 앞에 다 제끼고 선박과 수레를 사용하자고 주장한 사람은 두 사람이야. 일단 박지원과 박제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걸 연습을 해야 돼 머릿속으로. 그래서 맞는 것은 맞는 것은 4번이겠네. 그럼 상공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절약보다는 소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제가가. 그래서 4번이 답이다. 그 다음 이제 30번으로 갑니다. 조선흥이 편찬된 역사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삼국사에서 신라를 으뜸으로 한 것은 신라가 가장 먼저 건국되었고 뒤에 고구려와 백제를 통합하였으며 고려는 신라를 계승하였으므로 편찬한 것이 모두 신라에 남은 문적을 근거로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편찬한 내용이 신라에 대해서는 약간 자세히 갖춰져 있고 백제에 대해서는 겨우 세대만을 기억했을 뿐 없는 것이 많다. 고구려의 강대하고 현저함은 백제에 비할 바가 아니며 신라가 자처한 땅의 일부는 남쪽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므로 김씨는 신라사에 쓰여진 고구려 땅을 근거로 했을 뿐이다. 요거는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읽어보라지. 이게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야. 자, 그래서 조선 후기의 성리학의 경향, 호랑 논쟁, 삼난적, 양명학, 실학 이거 정리해놓고 그다음에 조선 후기에 편찬된 역사서로 갑니다. 예, 역사서와 관련해서 이익도 나온다고. 책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익. 그래서 비판적이고 실증적인 역사 서술을 제시,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서 벗어나 우리 역사를 체계할 것을 주장했다. 안정복의 동사 강목. 여기서부터 이제 제일 잘 나오는 책. 안정복의 동사 강목. 이긍익의 연려실 기술. 이긍익의 연려실 기술. 그 다음에 이종희의 동사. 유득공의 발해공. 한치윤 한진서의 해동 역사.
그래서 요 책들도 아주 내용까지 잘 물어본다고 반드시 정리해 놓으셔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조선 후기 역사선 이이가 아니라 이이구나. 그다음에 이런 책들 내용까지 정리해 놓으셔야 돼. 동사 강목, 연려실기술, 동사, 발해고, 한치훈의 해동 역사. 이것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안종복의 동사 강목에서 틀린 거. 고조선부터 단군에서부터 고려 말까지 내용은 첫째, 두 번째. 우리 역사의 독자적 정통론을 세워 이를 체계화, 독자적 정통론을 체계화했다. 두 번째.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한 이 독자적 정통론은 이익으로부터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익의 독자적 정통론을 계승했다. 그리고 이 동사 강목은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제시한 독자적 정통론이 삼한정통론이라고 그랬지? 삼한정통론. 셋째, 역사 사실들을 치밀하게 고증하여 고증사학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거 세 개는 반드시 외우시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강목 최고, 단군에서부터 고려 말이고, 그 다음에 독자적 정통론, 삼한정통론을 세워 체계화했고, 고증사학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 정도는 계속 반복적으로 기계처럼. 그럼 4번이겠네. 기사본말체. 기사본말체는 연려실 기술이지. 이게 연려실. 이거는 강목체고요. 그럼 31번. 다음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면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한 다음 김씨가 남방을 차지하고 대씨가 북방을 차지하고는 발해라 하였으니 이것을 남북국이라 한다.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사료지문이니까 반드시 기억해놔. 여기서 부여씨가 망했다는 소리는 여기서 부여씨는 백제를 말하는 거고, 고씨는 이거는 고구려를 말하는 거고, 김씨는 신라를 말하는 거지. 그리고 대씨는 발해를 말하는 거지. 그리고 남북국이라는 단어를 나왔잖아. 그래서 남북국 시대를 처음 언급한 책이 유득공의 발해고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유득공의 발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1번 조선시대 정치 문화를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서술로 적용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지. 조선시대만 적은 거야. 조선시대 정치 문화사 실증적이고 객관적. 이긍익의 연려실 기술. 그거 반드시 계속 연습.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에서 편찬된 500여 종의 자료를 참고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 자료까지 참고, 500여 종 참고, 한치훈의 해동 역사. 3번 신라 위주의 국사 체계를 거부하고 신라 발해를 남북국 시대로 새롭게 체계화하였다. 이게 답인 거죠. 본기와 세가를 갖춘 본격적인 기전체 사서로 고구려의 역사를 특히 강조했다. 이종휘의 동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건 그냥 나머지 문장들도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반복 학습하셔가지고. 자, 그 다음에 30번. 다음은 조선시대 역사서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역사서가 발행된 거. 조선시대 정치 문화를 기사본말자로 서술했다. 바로 직전했잖아. 조선시대 정치 문화사를 실증적이고 객관적으로 서술했다. 기사본말체. 이긍익의 연려실 기술. 그러면 이제 1, 2, 3번. 4번은 탈락이다. 본기와 세가를 모두 갖춘 본격적인 기전체 사서로 고구려를 중시한 입장이다. 이종의 동사라는 책이다. 그러면 2번은 탈락이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에서 편찬한 500여 종을 참고로 우리 역사를 세기지고라는 독창적인 형식, 세기지고, 이것도 기전체라고 볼 수도 있어. 근데 세기지고라는 형식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세기지고, 독창적인 형식. 이건 뭐다? 한치훈의 해동 역사다. 그럼 답은 나왔네. 3번이네. 리을은 이거 그대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는 전제하에 신라 위주의 국사체계를 거부하고 신라 발해를 남북국 시대로 새롭게 체계했다. 한치훈의 유득공의 발해고. 자, 그다음에 33번. 조선 후기 국학 연구의 내용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면. 자, 이것도 크게 전반적으로 조선 후기에 무슨 연구가 심화된다? 국학 연구가 심화된다. 국학은 자주적이다. 민족적 성격이 강한 문화가 발달한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그 국학 연구와 관련된 내용으로 맞는 것은 그 중에 하나는 역사서도 될 수 있고. 자, 1번 금석학과 관련해서 김정희는 금석 과안록을 지어 북한 산비가 진흥왕 순수빔을 밝혔다. 조선 후기에는 금석학도 나와야지. 금석학, 비문, 해석, 판독하는 학문. 그리고 이 사람 반드시 기억해야지. 김정희 관련된 글 금석 과안록.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이게 나와야 돼. 이것도 나오면 맞다. 그래서 김정희의 금석 과안록, 이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내용 중에 어떤 내용도 들어가 있다. 북한 산비하고 황초령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혀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북한 산비만 있지만 황초령비까지 포함해서 2번 이중하는 택리지에서 각 지역의 자연현상과 물산, 풍속, 인심 등을 서술하고 어느 지역이 살기 좋은 곳인가를 논하고 있다. 이거는 지리지 말하는 거지. 그래서 조선 후기의 지리지, 조선 후기의 지리지는 뭐가 나와야 된다? 대표적인 지리지는 알아두라고 그랬죠. 이중환의 택리지, 이중환의 택리지. 그래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인문 지리지로는 이중환의 택리지. 그다음에 역사 지리지는 뭐가 있다? 역사. 정약용의 아방강역고. 정약용의 아방강역고하고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이것도 계속 읽으시라고. 그래서 조선 후기의 지리지는 역사 지리지하고 인문 지리지로 나올 수 있는데 역사 지리의 대표적인 거 17세기 실학의 선구자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18세기 아방강역고 정약용, 그 다음에 18세기 이중환의 택리지. 이건 인문지리지로 가야 돼.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요거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요 정도는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중환의 택리지, 정약용의 아방강역고,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근데 내용도 맞단 말이야. 인문지리지니까 그걸 속인 거 맞고 어느 지역이 사대부하고 일반 서민이 어느 곳이 살기가 좋은 곳을 논하고 있다. 그게 이중환의 택리지란 말이야. 그다음에 정상기는 동국지도에서 산맥, 하천, 포구, 도로망의 표시를 정밀하게 하였으니 벌써 틀렸어. 거리를 알 수 있도록 심리마다 눈금을 표시하고 정확하고 과학적인 지도적이 공헌했다. 조선 후기의 지도는 두 개는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죠. 하나가 뭐다? 정상기의 동국지도. 정상기의 동국지도. 무엇을 최초로 사용했다? 백리척을 최초로 사용했다. 백리척. 정상기의 동국지도. 그 다음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대동여지도. 특징이 뭐다? 도로, 산맥, 하천, 포구 등의 표시가 정밀해지고 거리를 알 수 있도록 심리마다 눈금이 새겨져 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설명은 정상기의 동국지도가 아니라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야. 자, 그거. 그다음에 4번 영조때 왕명으로 한국학 백과사전인 동국문헌비고가 편찬되었다. 맞죠, 이거? 자, 조선 후기에는 또 뭐의 편찬이 특징이다? 백과사전의 편찬이 특징이다. 백과사전의 편찬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게 이게 성호사설. 이건 중요한 거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지. 이게 성호사설. 그래서 이익도 성호사설. 백과사전식으로. 그 다음에 영조 때, 이건 왕까지 알아들어야 했죠. 영조 때 잘 나오는 책이라고. 영조 때 왕명으로 홍공안 등이 뭐야? 한국학 백과사전, 동국문헌비고가 편찬되었습니다. 동국문헌비고.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되지. 그래서 백과사전 대표적인 거 그게 2개는 정도는 반드시 조금 기억하세요. 그래서 답은 틀린 거는 뭐다? 3번. 그다음에 34번으로 갑시다. 조선 후기 과학기술 관련 사실로 틀린 거. 김성문은 지전설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주장해서 우주관을 크게 변화시켰다. 홍대영은 지전설 중에서 성리학적 세계관을 비판하였으며 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무한 우주론을 내놓았다. 3번 김육 등에 의해서 서양 선교사 아담 샤리 중심이 되어 만든 시헌역이 수용되었는데 시헌역은 태음역에 태양력의 원리를 부합시켜 24절기의 시각과 하루의 시각을 정밀히 계산하여 만든 역법이었다. 4번 서양 선교사가 만든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전래되기도 했다. 이거 틀렸죠.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 서양 선교사가 만든 게 아니라 조선 태종 때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세계 지도란 말이야. 틀렸지. 그래서 조선 후기 과학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거, 과학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거. 자, 그래서 첫 번째 천문역법과 관련해서는 이걸 기억해야 돼. 지전설과
지전설. 그래서 일단 지전설 하나 정리해요. 지전설, 지구는 회전한다라는 게 전래되는 거지. 서양의 천문 지식에 영향을 받은 거지.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김성문이야. 김성문. 어디에서? 역학도에서. 그 다음에 실학자 홍대용. 어디에서? 의산문답에서. 그래서 이거 반드시 기억해놔야 되지. 19세기엔 최한기, 지구전요에서 최한기까지.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제일 잘 나온다. 이게 최초는 이 사람이야. 근데 홍대영은 의사문답에서 지전설과 무한우주론을 주장했다. 중국 중심의 세계관 비판, 그 다음에 지구 중심의 우주관 비판했다. 그래서 이거 하나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역법하면은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시헌역이 수용돼. 시헌역은 서양식 역법이다. 효종때, 김육 등에 의해서 효종때. 그래서 시헌역 기억해야 돼. 시헌역. 이렇게. 그래서 그 얘기 한 거고. 그래서 4번. 이거는 뭐가 나와야 된다? 조선 후기에 서양인들이 그린 세계 지도는 뭐가 나와야 된다? 고려 만국전도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고려 만국전도를 말하는 거야. 고려 만국전도가 전래되었다.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 우리나라 태종 때 제작된 세계 지도다. 자, 그다음에 35번으로 갑니다. 조선 후기 편찬된 서적과 그 특징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동의보감, 이건 의서 말하는 거지. 동의보원, 우리의 전통의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마진, 홍역에 대한 연구를 진전시켰다. 동의수세보원, 사람의 체질을 태양, 태음, 소양, 소음으로 나누어 치료하는 체질의학을 정립하여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3번 농가 집성, 농사직설 등 조선전기 농서를 집대성하여 쌀농사 중심의 수존농업을 소개하고 이양법 보급에 기여했다. 4번 임원경제지, 농촌생활 백과사전의 성격을 띄었다. 1번으로 가시면 되겠다. 뒤에 마진 홍용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킨 책은 정약용의 마과회통으로 가시면 된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의서, 조선 후기의 의서로는 뭐가 나와야 된다? 허준, 광해군 때 허준의 동의보감. 그 다음에 정약용의 마가회통. 그 다음에 이재마의 동의수세보원. 요 3개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지. 잘 나온다고. 동의수세보원. 자, 그래서 허준의 동의보감, 광해군 때 우리나라의 전통 한의학을 체계화시킨 집대성한 책으로서 주로 값싼 시골 약재를 소개하고 예방의학에 중점을 두었다. 일본과 중국에서도 편찬되기도 했다. 유네스코 선정 세계 기록유산이다. 정약용의 마가회통, 마진, 홍역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켰으며 서양의 의학기술인 영국인 제너가 발명한 종두법을 처음으로 소개했다. 그 다음에 이재마의 동의수세보원, 체질의학, 사상의학을 확립시켰다. 자, 그래서 요 3개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3, 4번은 농서 같은데, 3, 4번 농서. 조선 후기의 농서는 뭐가 나와야 된다? 제일 중요한 책은 이거지. 농가집성, 효종 때 신속 등에 의해서 농가집성, 기타, 박세당의 색경, 홍만선의 산림경제, 서호수의 해동농서, 박지원의 관홍소초,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조선 후기의 농서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라고 그랬죠. 내용적으로. 농가, 집성, 효종 때 신속, 조선전기, 농사직설 등 조선전기 농학을 집대성, 곡물, 특히 쌀농사 중심의 농사법 소개, 이양법 보급의 기여.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통 농학을 체계화 시도했다. 해동, 농서. 박지원의 관왕소초는 박지원이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기억해놓고, 서유구의 임원경제지는 농촌생활 백과사전의 형식을 띄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거고.
그 다음에 36번. 다음은 조선 후기 편찬 서적들에다 설명이 틀리게 된 거. 해독농서, 서호수의 해독농서 말하는 거야. 서호수의 해독농서. 우리 고유의 농학을 중심에 두고 중국 농학을 선별적으로 수용하여 한국 농학의 체계화를 시도했다. 맞다. 감저보, 우리나라 최초의 감자 재배 이용법을 소개한 책이다. 아닌 것 같은데. 자산어보, 신유사옥 때 흑산도로 유배간 정략전의 저술로 흑산도 군의 해산물을 직접 채집 조사 155종의 해산물에 대한 여러 사실을 기록했다. 마가회통, 정약용의 마가회통, 영국인 제너의 종두법을 소개했다. 감저보. 야, 농서는 이런 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기타. 17세기부터 재배되는 게 뭐라 그랬지? 고추와 담배. 18세기부터 재배된 게 뭐라 했죠? 고구마. 19세기 재배된 거 감자. 그리고 그 고구마 재배와 관련된 책이야 감저보는. 그래서 감자 들어간다고 무조건 감자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감저보, 감저신보, 종저보 이런 책들도 나온다. 이거는 다 뭐와 관련된 책이다? 고구마 재배와 관련된 책이다. 그래서 그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업서도 나오는 거지. 그게 자산어보지. 자산어보. 정략전. 정략용과 형제지. 그래서 현주교 신자. 그래서 순조 때 일어난 신유박해 때, 신유사옥 때 각각 유배를 가죠. 정략용은 강진으로. 그 다음에 정략전은 흑산도로. 그래서 흑산도에서 생활하면서 흑산도 부근의 수산물 연구한 책. 정략전의 자산어보. 정략용은 신유사옥 때 강진으로 유배 가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하면서 약 500여 권을 저술하는 거지.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에 37번. 다음 글을 읽고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거. 조선 후기에는 상공업의 발달과 농업 생산력의 증대를 배경으로 문화면에서 새로운 기운이 나타났다. 서당 교육이 보급되고 서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서민 문화가 발달했다. 이에 따라 무엇 등이 유행했다. 이거 뭐 서민 문화 물어보는 거지. 조선 후기의 문화면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적인 현상이 뭐다? 서민 문화가 발달하는 시대다. 서민 문화. 그래서 이게 타이틀이 크다 그랬지? 그래서 서민 문화와 관련이 없는 것을 고르면 판소리, 한글 소설, 탈춤과 산대놀이, 진경산수화. 아예 틀렸죠. 진경산수화가 아니라 그림은 민화라고 해야지. 민화. 판소리 맞다. 그 다음에 한글 소설 맞다. 그 다음에 탈춤과 산대놀이. 또 시조도 나와야지. 사설시조. 사설시조. 자, 그다음에 그림으로는 민화가 서민문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래서 답은 4번. 38번. 다음과 같은 시조가 유행하던 시기의 문화적 현상을 틀린 것을 고르면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건넌 산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있거늘 가슴이 선뜻하여 풀쩍 뛰어내리다가 두엄 아래 자빠져 버렸구나. 마침 나였기 망정이지 피멍들 뻔하였도다. 뭐 굉장히 많은 시조들이 나오지. 이게 사설시조라는 거죠. 일명 사설시조. 형식 파괴지. 형식 파괴. 정형적인 시조의 형식을 파괴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내용도 뭐야? 일상생활과 관련돼 있거나 감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내용이 많다. 그게 바로 사설시조의 특징이지. 조선 후기 사설시조. 그럼 조선 후기 물어보는 거네요. 틀린 거 1번. 서민을 포함한 넓은 계층에서 판소리가 유행했다. 자, 조선 후기에 판소리가 유행했습니다. 근데 이건 판소리는 서민 문화의 얘기도 하지만 양반과 서민 사이에서 폭넓게 호응을 얻었던 장르야. 자, 그래서 맞고. 도시 상인이나 중간층의 지원으로 산대놀이가 유행했다. 맞습니다. 조선 후기에 뭐가 유행한다? 탈놀이, 산대놀이가 유행한다. 이것 서민 문화의 한 예다. 그다음에 어수권은 패관작교를 지어서 적서차별의 패대를 펑했다. 이거는 조선 후기에 나오면 안 되고 16세기에 나와야지. 16세기는 전체적으로 흥치와 정신, 개인적인 정신세계를 중시하는 서정적 경향의 문학이 발달했다. 일명 살인문학이 발달했다. 근데 16세기의 살인문학 중에서도 살인문학이 발달했는데
그 중에서 살인문학에서 범주에서 이탈한 두 사람을 기억하라고 했지. 그 사람이 어숙권과 임제지. 어숙권과 임제에서 어숙권과 임제는 16세기에 나와야 될 인물들이야. 그리고 그 어숙권은 패관잡기를 통해서 적서차별의 폐단을 폭로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건 16세기. 임제는 풍자적이고 우의적인 시와 산문을 써서 당시 유학자들의 존화주의를 비꼬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그래서 어숙권과 임제는 조선 후기로 나오면 안 되고 16세기로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박지원 나올 수 있죠. 박지원은 호질, 허생전, 양반정 등 한문 소설을 썼지. 그래서 양반 사회를 비판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이제 한문 소설도 있지만 한글 소설도 유행하는 거지. 그 한글 소설이 서민 문화의 예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9번으로 갑시다. 조선 후기 밑줄 친 이들의 활동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을 고르면 18세기 후반에 이들이 부를 축적하고 신분 상승추에 나타나면서 이른바 위항인으로 불리는 위항인이 힌트지. 위항인, 여항인, 이항인 이렇게 부른다. 위항인, 위항 또는 여항인 또는 이항인이라고 불렸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좀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면 일반 서민들까지 포함하는 거야. 일반 서민들, 일반인들, 관직에 진출하지 않고 그냥 길거리에서 일반 거리에서 사는 일반인들을 말하는 건데 의도적으로 이제 중인층을 좀 물어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중인층의 문학이라는 거야. 그래서 중인층의 문학 그거잖아. 남인 혹은 북학 과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처음에는 양반 사대부 문학을 모방해서 고문 또는 신체문을 많이 떼었다. 이게 바로 위학 문학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제 중인층을 의도적으로 물어본 건데 관련이 없는 것을 고르면 연조기감, 옥계시사, 소대풍요, 그 다음에 양반전. 여기서 관련이 없는 것은 양반전이야. 왜냐면 양반전은 박지원이 쓴 한문 소설이고 이 문학은 뭐야? 양반 문학이거든. 양반 문학.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중인층이라고. 결국은 중인층이라고. 그래서 위항, 여항 이야기하면 중인층을 물어보는 건데 그 중인층의 활동 내용을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일단 크게 보면 중인층은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했다. 이런 것들도 나와야 되고 사회적으로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한 계층이기도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 활동에도 기여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문화 활동이 시조집 편찬과 시사 결성을 주도했다. 이런 게 나와야 돼. 시사 결성을 주도했다. 그 다음에 자신들의 전기, 역사서와 전기를 편찬하기도 했다. 그 다음에 외래 문화 수용에도 기여했다. 외래 문화 수용에도 기여했다. 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은 중인층의 활동 내용으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한 거야. 자, 그래서 옥계 시사 뒤에 시사가 붙었잖아. 그러면 이제 바로 중인층이 주도한 문학 동호회 시사로 가는 거야. 그다음에 소대풍요 있죠? 이거는 위항인들의 시조를 모은 시조집을 말하는 거야. 시조집. 그다음에 연조기감 있죠? 요거는 역사서. 특히 향리의 역사서. 이게 제일 잘 나온다고 그랬지? 이진흥의 연조기감, 규사, 설의 역사서. 기타 중인들의 전기로는 이항견문록, 호산외기, 희조일사. 그래서 요 5개 정도는 크게 계속 읽어버릇 하세요. 자, 그래서 관련이 없는 것은 4번으로 가는 게 낫겠다. 자, 그 다음에 40번. 조선시대 그림이다. 유행한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거. 이 그림도 좀 잘 나오지? 가가 먼저일까 나가 먼저일까? 가는 대나무 그림 같은데 매, 란, 국, 쭉 이걸 사군자라고 하는데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이걸 사군자라고 하고 요 사군자가 유행한 시기는 16세기인데 16세기. 나는 산수인데 근데 진짜처럼 그렸는데 인왕제색도 진경산수화 같은데 이거는 진경산수화. 그다음에 다는 누가 한 분이 모자 쓰고 앉아 있죠? 책상 앉고 옆에 애들이 앉아 있지? 이거 서당의 그림 같은데 서당도 같은데 서당도.
풍속화. 라. 호랑이 그려져 있지? 해, 달, 물고기, 까치, 호랑이. 민화인데 이거 민화. 민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순서를 바로 잡아봐. 사군자가 먼저 유행해. 16세기 사군자. 그 다음에 18세기 전반에 진경산수화. 다 18세기 후반에 풍속화. 라 19세기에 민화. 구체적으로 그림을 한다면 이정의 묵도 16세기. 정선 중요한 사람이죠. 18세기 정선. 18세기 전반 진경산수화를 개척한 사람 정선. 인왕제색도 금강전도. 근데 이거 정선의 인왕제색도라고. 그 다음에 18세기 후반에 풍속화 유행. 풍속화는 기본적으로 김홍도하고 신윤복 두 사람은 반드시 기억해놔야 되고, 김홍도는 주로 서민이나 농촌의 풍속을 그린 사람이고, 그 다음에 김윤복은 양반 부녀자 유아 정치, 양반 도시, 부녀자 여자들. 자, 그래서 서당도 씨름도 이런 것들은 김홍도로 가야 되는. 미인도 단오풍정 등 이런 것들은 신윤복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19세기에는 민화, 작작이 많다. 자, 그래서 순서는 가나다라가 된 거죠. 가나다라. 1번이 답이네요. 그 다음에 41번. 다음이 그려지던 시기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거. 이게 그 유명한 신윤복의 단오풍정이라는 그림이다. 1번. 조선 후기지 그럼. 민간 인쇄소가 등장하고 개미자, 가빈자 등의 활동가 주어졌다. 이거 틀렸지. 민간 인쇄소가 등장한 건 맞는데 개미자하고 가빈자의 활자는 조선 전기라고 하는 거죠. 조선 전기. 그래서 개미자는 태종 때, 가빈자는 세종 때. 조선 후기에는 영종조 때 그래서 한구자, 정리자 이런 거 나오는 거지. 생생자, 춘추강자 이렇게. 임진자, 정유자, 한구자, 정리자, 생생자, 춘추강자. 조선 후기엔 그런 게 나와야 돼. 근데 그건 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거꾸로 외우라고 그랬잖아. 개미자, 태종, 경자자, 가빈자, 세종.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그게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1번 틀렸다. 2번. 서당 교육이 보급되고 서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서민 문화가 크게 성장한 시기다. 맞죠, 문예에서는 교양이나 심성 수련이 목표였던 정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에서 감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유행했던. 맞죠, 이거? 서민 문화의 특징이기도 하고. 4번. 양반의 위선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풍자 고발하는 경향의 문화가 발달. 이것도 서민 문화의 특징. 그다음에 양반 문학 중에서도 박지영 같은 사람은 산문 소설을 통해서 양반 사회의 허례와 무능을 비판하기도 했지. 그래서 조선 후기의 전반적인 문화의 경향으로 틀린 것은 1번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42번. 가나다 건축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가는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가는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의도적으로 외우지 않은 것은 어려운데, 나는 좀 알아두세요. 나는 그 수원 화성이란 말이야. 그게 수원 화성. 다도 좀 알아두고, 다는 유명한 건물. 경복궁 근전정이는 경복궁 근정젓. 자, 가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마 모른다 생각하고 한번 풀어봅시다. 1번 가는 규모가 큰 닫힌 건물로 내부는 하나로 통하는 구조로 건립되었다. 규모가 큰 닫힌 건물, 내부는 하나로 통하고 있다. 이거 몇 세기의 불교 사원 건축의 특징이다? 17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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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7세기 사원 건축 3개. 화엄사 각황전, 금산사 미륵전, 법주사 팔상전. 그 3개 딱 기억하시고, 규모가 큰 닫힌 건물로 내부는 하나로 통하고 있다. 그 다음에 불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반 지주층의 성장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면 가가 닫힌 같지? 그때 예시 말씀드렸죠. 왜 수업 시간에. 사원 같은데 단층이 아니라 2층, 3층, 4층 다층이 나오면 무조건 17세기로 가라 그랬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몰라도 다층이잖아. 지금 2층이잖아. 보니까. 그래서 다층으로 가면 몇 세기? 17세기. 대충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럼.
2번 가. 분홍과 상인의 지원으로 해 그들의 근거지 건립된 장식성이 강한 상이었다. 그러면 안 돼.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야, 그럼. 왜 그러냐면 분홍과 상인층의 지원으로 이거는 18세기로 가야 돼. 18세기 논산 쌍계사, 그다음에 안성 성남사, 부안 계암사. 그 세계는 18세기 사원 건축. 그다음에 분홍과 상인층의 지원, 근거지, 장식성이 강하다. 17세기는 불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반 지주층의 성장을 반영하고 있다. 양반 지주층의 후원에 의해서 17세기. 18세기 상인과 분홍층의 지원으로. 오케이. 결국은 뭐야? 1번, 2번 둘 중에서 하나는 틀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다층기라는 걸 힌트로 잡아서 찍어도 2번을 찍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다층이니까 몇 세기로 가라 그랬어요? 지금 17세기로 갔죠. 17세기의 특징은 뭐라고? 다층이고 내부는 하나, 구조로 하나 통했다. 다층은 그림에서 보이니까 이때는 뭘 반영한다고? 이거는 불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반 지주층의 성장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2번이 틀렸다. 그러면 3번 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건축물 맞죠? 뭐 수원화성 유네스코. 그다음에 왕을 물어볼 수도 있지. 이거 건축된 시기 이건 왕으로 외워야 돼. 정조. 그다음에 4번은 라인데 라는 없으니까 다로 고치세요. 다 흥선대원고 때 건립된 궁궐로. 그러면 경복궁이란 소리 아니야. 이 궁궐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뭐라고 한다? 북궐도라고도 한다. 맞다. 그래서 다 경복궁 근정전이라고. 그래서 경복궁은 조선 최초로 만들어진 궁궐이란 말이야. 태조 때 정도전이 주도해서 만든 궁궐이야. 그런데 임진왜란 때 불에 탔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뭐야? 경복궁이 나오면 안 된다. 조선 후기에는 정궁은, 조선을 대표하는 정궁은 주로 창덕궁이란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흥선대원군이 다시 건립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경복궁 근정전, 경복궁 경회로 등 이건 세기로 말하면 19세기, 왕으로 말하면 고종 때, 그리고 주도한 사람은 흥선. 그런데 이 경복궁은 별칭을 북궐이라고도 한다 그랬잖아. 북궐을 그린 그림을 북궐도라고 해. 그다음에 뭐다? 동쪽에 있는 그림, 그건 동궐이지, 동궐. 그러면 동궐도도 있겠지. 그건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그림이라고. 서궐도 있어, 서궐. 서궐은 경희궁을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3번. 다음과 같은 도자기가 유용하던 시기의 문화적 특징으로 맞는 것을 고르면, 이거는 뭐 첫 번째 거는 뭘까요? 이건 사실은 칼라로 나와야지 이게 정확히 알아듣는 건데, 왼쪽에 있는 것은 흰 바탕에 그림을 그린 거지. 근데 이게 청아백자야. 푸른색 알료로 그림을 그린 거라고. 그다음에 오른쪽 거는 뭐다? 흰 바탕에 약간 검은색 계통의 알료로 그림을 그린 거야. 이건 철화백자야, 철화백자. 그래서 조선 후기지. 조선 후기에는 백자의 사용이 더 확대되고 서민에게까지 백자가 보급되는 데인데, 이때는 순수백자가 아니라 청화백자, 철화백자, 진사백자가 나와야 된다. 흰 바탕에 푸른색, 검은색, 그다음에 약간 붉은색 계통의 색깔로 그림을 그리는 거. 그럼 조선 후기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자, 분청사기가 주로 사용되었고 백자는 자치를 감췄다. 거짓말이라고요. 이거는 거꾸로 해야 돼. 백자의 사용이 보다 확대되었고 분청사기는 자치를 감추었다라고 해야 돼. 그래서 기억은 들어가면 절대 안 돼. 1번 틀렸어. 백자가 널리 사용되면서 서민들은 옹기보다 백자를 주로 사용했다. 실제로 지방직 기출문제에 이러한 문장이 나온 적이 있어. 조심해서 읽어야 돼. 서민들은 백자도 사용하지만 옹기를 주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백자와 함께 옹기를 사용했다. 이래야지 옹기보다 백자를 주로 사용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니은도 틀린 거야. 그러면 2번도 탈락이야. 목공예와 화각공예가 발달했다. 맞죠? 뭐 조선 후기에는 도자기는 청화백자, 철화백자, 진사백자, 기타 공예로는 목공예, 화각공예. 목공예는 나무로 장롱, 책상 등 만드는 거고, 화각공예는 쇳불을 잘라 붙이는 거. 상업의 발전으로 직업적인 광대나 기생이 판소리 작가, 산조와 작가 등을 창작하여 발전시켰다. 이것도 맞는 거지, 조선 후기에. 그래서 상업, 직업적인 광대와 기생.
그다음에 음악은 전반적으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서민 문화 유행 거니까 맞는 거지. 그래서 디귿, 리을, 미음. 그래서 요 세 개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여기까지. 자, 이번 시간엔 조선 후기 문화 문제를 푸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